제134화 추경 부인 제1장 20여리쯤 안으로 들어가니 큰 소나무와 높은 삼나무, 그리고 무성한 대숲과 기이한 꽃들로 둘러싸인 장원이 보였다. 울타리 안에는 몇 칸인가의 초가집이 들어서 있었는데 그윽한 향기가 코를 찔렀다. 제갈량은 크게 기뻐하며 그 장원 앞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다. 그러자 동자 하나가 나왔다. 제갈량이 통성명을 하려는데 누군가 동자를 뒤따라 나오는 사람이 있었다. 대나무관에 집신을 신고 흰옷에 검은 실띠를 띤 눈이 파랗고 수염이 노란 사람이었다. 세상을 피해 숨어 살고 있는 이 은자는 반가운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오신 분이 혹 한나라 승상은 아니신지요? 제갈량도 웃으며 되물었다. 예, 그렇습니다만 고명한 선비께서 그걸 어찌하셨습니까? 승상께서 큰 깃발을 날리며 남만 정벌에 나섰다는 말을 들은 지 오래인데 어찌 모르겠습니까? 은자는 즉시 제갈량을 초가집으로 맞아들여 서로 인사를 나눈 뒤 손님과 주인의 자리로 나누어 앉았다. 제갈량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저는 소열 황제로부터 어린 임금을 보좌하여 국정을 돌보라는 탁고의 중임을 부탁받고 뒤를 이으신 새 임금의 뜻을 받들어 군사를 거느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남만 지역을 복속시켜 황제의 교화를 입게 하려는 것이지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맹획이 동룡동으로 숨어버리고 그리로 가던 우리 군사는 잘못하여 벙어리 샘에 물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간밤 복파 장군의 신령이 나타나 고매한 선비께 약물이 나는 샘이 있으니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시어 이렇게 찾아뵈었습니다. 가엾게 생각하시고 영험이 있는 물을 주셔서 무병사들의 목숨을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늙은이는 초야에 묻혀 사는 쓸모없는 사람인데 승상께서 어찌 여기까지 힘들게 오셨습니까? 그 샘은 바로 암자 뒤에 있으니 군사들에게 마시도록 하십시오. 은자가 선뜻 허락하매 동자는 왕평등의 벙어리 군사들을 이끌고 샘물가로 가서 물을 끼러 마시게 했다. 그러자 군사들은 곧 나쁜 침과 가래를 토해내더니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동자는 또 군사를 만안개라는 개울로 안내하여 몸을 씻어 도끼를 제거하도록 했다. 그 사이 은자는 초가집안에서 차를 내어 제갈량에게 대접하며 주의할 점을 일러주었다. 이곳 남만고을에는 독사와 전갈이 많습니다. 버드나무꽃이 날아 들어간 샘이나 개울물을 마셔서는 아니 됩니다. 허나 우물을 파서 거기서 솟는물을 길어 마시면 괜찮지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간밤 산신령이 가르쳐준 해협 운양도 얻었으면 싶은데 허락해 주시겠는지요? 물론이요. 군사들에게 마음대로 따가라고 하십시오. 각자 해협 운양을 한 입씩 입에 물고 있으면 도끼가 몸으로 스며들지 못할 것입니다. 제갈량은 감사의 인사를 올린 뒤에 은자에게 물었다. 이처럼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어르신의 조남이나마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은자는 웃으며 말했다. 나는 바로 맹획의 형 맹절입니다. 제갈량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는 제갈량에게 맹절이 다시 말을 이었다. 승상께서는 의심하지 말고 잠시 내 말을 들어주시오. 내 부모님은 아들을 셋 두셨는데 마지가 바로 이 늙은이 맹절이고 둘째가 맹획, 막내가 맹우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두아오는 억세고 모지러 황제의 교화를 받아들이려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여러 차례 말렸으나 듣지 아니하더군요. 그래서 나는 이름과 성을 고친 후 이곳에 들어와서 숨어 살게 된 것입니다. 이제 못난 아우들이 반란을 일으켜 승상으로 하여금 이렇게 불모의 땅까지 깊이 들어와 고생을 겪게 하니 이 맹절은 만번 죽어 마땅합니다. 이에 먼저 승상께 죄를 정합니다. 아, 도척과 유아해의 일을 이제야 믿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있군요. 제갈량은 감탄했다. 그가 언급한 도척은 부하를 9,000명이나 몰고 다니던 춘추시대의 흉악한 도둑이었으나 그형 유아해는 공자의 버금가는 성자로 알려졌던 인물이다. 이에 제갈량이 다시 입을 열었다. 황제께 상주하여 공을 왕으로 세워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맹절은 단호히 거절했다. 명예와 지위가 싫어 이곳으로 도망와서 살고 있는데 어찌 다시 부귀영화를 탐하겠습니까? 이에 제갈량은 황금과 비단을 예물로 내놓았으나 맹절은 사양하고 끝내 받지 않았다. 감탄을 금치 못한 제갈량은 작별 인사를 드리고 초가집을 나왔는데 이 일을 두고 후세 사람은 다음과 같이 시로 읊었다.
선비가 문을 닫고 조용히 머물던 곳. 제갈량이 여기서 남만을 무찔렀지. 지금은 고목뿐인 인적이 끊어진 곳. 차가운 안개만이 일산을 감도느나. 본영으로 돌아온 제갈량은 군사들에게 땅을 파서 물으러드라는 명을 내렸다. 그런데 땅을 20여 길이나 파내려가도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다. 장소를 옮겨가며 10여 군데나 파보았지만 어느 한 곳도 물이 나오지 않자 당황한 군사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에 제갈량은 한밤중에 향을 사르며 하늘에 고했다. 신제갈량은 재주가 없사오나 한나라의 복을 잇고자 남만을 평정하라는 명을 받았나이다. 하온데 이제 중도에 물이 떨어져 병사와 말들이 모두 목마름에 시달리고 있사오니 하늘이시여 한나라의 명맥을 끊으시려는 것이 아니라면 어서 감미로운 샘물을 내려주소서. 만일 운세가 다한 것이라면 신제갈량 등은 여기서 죽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다가 다음날 해뜰 무렵에 보니 우물마다 단물이 가득 고여 있는 게 아닌가. 이 일을 두고 후세 사람은 다음과 같이 시로 읊었다. 나라 위에 남만칠 대군을 거느리고 마음의 바른돌이 신명과 합치하니 경공이 기도 뒤에 단물을 얻었듯이 제갈량 정성으로 샘물을 얻었구나. 시에 등장하는 경공은 금일의 중앙아시아 탈인분지 서쪽에 있는 카슈가르, 곧 소륵성을 지키던 후한 시대의 장수인데 흉노가 성을 포위하고 급수원을 차단하므로 성 안의 우물을 15길이나 팠으나 물이 나오지 않자 의관을 정제하고 기도를 드렸더니 물이 치솟았다고 한다. 그처럼 샘물의 고인물을 마실 수 있게 된 제갈량의 군마는 이제 안심하고 좁은 길을 따라 동령동 앞까지 들어가서 군영을 세울 수 있었다. 제2장 남만병사는 이 같은 사실을 탐지하고 즉시 맹액에게 보고했다. 족군들이 열병에 걸리지도 아니하고 목마름에 의한 탈수 증세도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니 독샘의 효과도 없는 모양입니다. 가치들은 타사대왕은 그 보고를 믿으려 들지 않았다. 이에 맹액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밑을 내려다보았다. 그런데 정말 촉구는 멀쩡했다. 크고 작은 통으로 물을 끼러다 말에게도 먹이고 밥도 짓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모골이 송연해진 타사대왕은 질린 얼굴로 맹액을 돌아보았다. 저건 사람이 아니라 하늘이 보낸 군사들이요. 그러자 맹액이 낙담한 타사대왕의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우리 두 형제는 촉군과 죽기로 한바탕 싸우겠소이다. 싸우다 죽을지언정 어찌 가만히 앉아 오라를 받겠소이까. 이에 힘을 받은 타사대왕도 싸울 것을 선택했다. 대왕의 군사가 패한다면 나의 처자식도 끝장입니다. 하오니 마땅히 소와 말을 잡아 장정들을 배불리 먹이고 후한상을 내려 그들로 하여금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싸우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촉군 군영을 덮친다면 이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남만 병사들에게 큰 상을 내리고 막 출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보고가 들어왔다. 서쪽에 있는 은야동의 동주 양봉이 21개동의 군사 3만을 이끌고 싸움을 도우러 왔나이다. 맹액은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이웃 군사들이 나를 돕다니 나는 반드시 이 싸움에 이길 것이오. 그리고는 타사대왕과 함께 동령동을 나가 양봉을 영접했다. 그러자 군사를 이끌고 동령동 안으로 들어온 양봉이 말했다. 내가 거느리고 있는 정예병 3만은 모두 철갑을 걸치고도 산마루를 나는 듯이 넘을 수 있으니 족군 100만쯤은 너끈히 대적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내게는 아들이 5 있는데 모두 무예가 출중하니 대왕께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5 아들에게 들어와서 인사를 드리라고 했다. 과연 들어오는데 보니 모두 표범체구와 호랑이 몸을 지닌 위풍당당한 장사들이었다. 맹액은 크게 기뻐하며 술자리를 베풀어 양봉과 그 아들들을 대접했다. 술이 몇 순배 돌아가자 양봉이 말했다. 군중이라 그런지 즐길 만한 것이 없군요. 마침 나를 따라온 병사들 가운데 오랑캐 처녀들이 있는데 칼과 방패춤을 잘 춥니다. 그들을 불러 시흥을 돋우는 게 어떨는지요? 오, 그런 좋은 연거리가 있다면 어서 시작해 보시오. 맹액이 흔쾌히 허락했다. 잠시 후 수십 명의 오랑캐 처녀들이 머리를 풀어헤친 채 군막 밖에서부터 춤을 추며 맨발로 뛰어들어왔다. 그러자 오랑캐들은 모두 손뼉을 치며 노래로 화답했다. 좌중의 흥이 고조되자 양봉은 술잔을 가져다가 2 아들에게 명했다. 너희는 무엇라고 써 있느냐?
대왕 형제분께 술잔을 올리지 아니하고 그러자 양봉의 두 아들은 술잔을 받들고 맹획과 맹우 앞으로 갔다. 이에 두 사람은 양봉의 아들들로부터 받은 술잔을 마시려고 하는 순간 양봉은 손에 들고 있던 술잔을 허공에 던지며 외쳤다. 그 두 놈을 잡아라. 그러자 양봉의 두 아들이 번개처럼 달려들어 맹획과 맹우를 붙잡은 뒤 자리에서 끌어내렸다. 이를 보고 달아나려던 타사대왕은 양봉의 손에 간단히 붙잡히고 말았다. 그때까지 춤을 추던 오랑캐 처녀들도 칼과 방패를 들고 군막 앞에 일자로 늘어서니 누가 감히 접근할 수 있었겠는가. 맹획이 양봉을 꾸짖었다. 옛말에 토끼가 죽으면 여우가 슬퍼하고 생물은 같은 무리를 아파한다고 하였다. 나는 너희 모두와 함께 각동의 주인으로서 지금까지 원수진 일이 없는데 어찌하여 나를 해치려 드는 것이냐. 그 말에 양봉은 도리어 맹획을 질타했다. 내 형제와 아들 조카는 모두 제갈 승상이 목숨을 살려준 은혜에 감격하고 있지만 이를 갚을 길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또다시 반역하니 어찌 사로잡아 바치지 아니하겠느냐. 이처럼 일이 묘하게 돌아가자 맹획을 돕겠다고 나섰던 각동의 추장과 장수와 병사들은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더니 모두 제 고향으로 달아나고 말았다. 양봉은 결박한 맹획과 맹우 타사 등을 제갈량의 군영으로 압송했다. 제갈량이 들어오라고 하자 양봉은 상석에 높이 앉은 제갈량 앞에 절을 올린 뒤에 아뢰었다. 저희 아들과 조카는 모두 승상의 은덕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에 감격하였기에 맹획 맹우 등을 사로잡아 바칩니다. 제갈량은 그에게 후한상을 내린 뒤 맹획을 데려오라고 했다. 이윽고 맹획이 끌려오자 제갈량은 껄껄 웃었다. 어떠냐? 이번에는 진심으로 항복하겠느냐? 그러나 맹획의 반응은 격했다. 나를 사로잡은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 동 사람들이 나를 해치려 들어 일이 된 것이다. 죽일 것이면 빨리 죽여라. 항복하지는 아니할 터이니. 너는 마실 물이 없는 땅으로 우리를 꿰어 벙어리샘 죽음샘 검정샘 흐물흐물샘에 동물을 마시게 하려고 들지 아니하였느냐. 하지만 우리 군사는 아무 탈도 없으니 어찌 하늘의 뜻이 아니겠느냐. 그런데도 너는 왜 그렇게 고집만 세고 명민하지 못한 것이냐. 그러나 맹획은 여전히 뻗대었다. 우리 조상은 대대로 은경산에서 살아왔다. 삼강에 험준함이 있고 거듭되는 관문에 견고함이 있다. 내가 만일 그곳에서 나를 사로잡는다면 자자손손 마음을 다하여 복종하고 섬기겠다. 참으로 마음을 다하여 복종하고 섬기겠느냐. 그렇다. 그러면 너를 다시 돌려보낼 터이니 가서 병마를 정비하고 나와 승부를 겨뤄보거라. 만일 그때 사로잡혀서도 복종하지 아니하면 구족을 멸하리라. 제갈량이 언급한 구족이란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자신, 아들, 손자, 증손자, 현손자까지의 구대를 말하는 것으로 구족을 멸한다는 것은 그 집안의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것과 같은 말이었다. 그렇게 경고한 뒤에 제갈량은 좌우를 꾸짖어 맹획의 결박을 풀어주었다. 이에 맹획이 두 번 절하고 떠나자 제갈량은 맹우와 타사대왕을 끌고 오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그들의 결박을 모두 풀어주고 술과 음식을 내려 놀란 가슴부터 진정시켜 주었다. 두 사람은 송구스러운 나머지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다. 제갈량은 안장과 말을 내주며 그들을 돌려보냈다. 그리고 양봉과 그 아들들에게는 벼슬을 내리고 그가 데리고 온 병사들에게는 후한상을 내렸다. 양봉 등은 감사의 절을 올리고 자기들의 본거지로 돌아갔다. 제3장 맹획이 자신의 본거지라 언급한 은갱동은 남만 땅 가운데서도 가장 험준한 요충지였다. 은갱동 밖에는 세 강이 흐르고 있는데 노수와 감남수와 서성수가 서로 아우러지기 때문에 삼강이라 했다. 은갱동 북쪽으로는 300열이나 되는 넓은 들판이 있어 온갖 농산물이 풍족하게 생산되고 은갱동 서쪽 200리에는 소금 우물도 있었다. 서남쪽으로 200리를 가면 노수와 감남수에 다다르고 정남쪽으로 300리를 가면 바로 양도동에 이르렀다. 그곳에 산이 하나 있어 양도동을 빙 둘러싸고 있는데 산 위에서 은광석이 나기 때문에 은갱산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산속에 궁전과 누대를 지어 남만왕이 본거지로 삼고 있는 그곳에는 조상을 모시는 사당도 하나 지어 집귀신이라 이름 붙이고 사시사철 소와 말을 잡아 제사를 지내는데 이를 점귀신이라 불렀다. 해마다 늘 총나라나 외지 사람을 잡아 제물로 바쳤다. 사람이 병들면 약을 먹지 않고 약귀신이라 부르는 무당에게 기도했다.
그곳에는 형법이 따로 없어 죄를 지으면 목을 즉각 베는 게 유일한 법이었다. 딸이 다 자라면 계곡에 나가 남녀가 섞여서 목욕을 하고 그러다가 서로 눈이 맞으면 저희들끼리 짝을 이루는데 부모는 이를 간섭하지 않았다. 이른바 하계라는 그 나라 풍습이었다. 해마다 비가 고르게 내리므로 벼와 여러 가지 곡식을 심지만 흉작일 때는 뱀을 잡아 국을 끓이고 코끼리를 삶아 밥 대신 먹었다. 각벌하게 우두머리를 동주라 하고 그 다음을 추장이라 했는데 매달 추하루와 보름엔 모두 삼강성에 모여 필요한 물건을 서로 맞바꾸는 물물 교환을 하였으니 그들의 풍속이 대체로 이와 같았다. 은갱산으로 돌아온 맹액은 자신의 종족 1천여 명을 모아놓고 물었다. 촉군에 여러 번 지옥을 당한 나는 기필코 원수를 갚고 싶은데 너희에게 무슨 좋은 생각이 없느냐? 그러자 한 사람이 나섰다. 제가 사람을 한 분 추천하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제갈량을 무찌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보니 그는 맹액의 손아래 처남으로 현재 8번부의 우두머리로 있는 대래동주였다. 맹액이 크게 기뻐하며 물었다. 그게 누구인가? 대래동주가 대답했다. 여기서 서남 쪽으로 가면 팔납동이 있는데 동주 목록대왕은 술법에 통달하여 코끼리를 타고 다니고 바람과 비를 마음대로 부른다고 합니다. 언제나 곁에 호랑이와 표범, 이리와 승냥이, 독사와 정갈들을 데리고 다닙니다. 그의 수하에는 신병이 3만 명 있는데 매우 용맹하다더군요. 하오니 대왕께서 서신을 써서 예물과 함께 주시면 제가 직접 가서 구원을 청하여 보겠습니다. 만일 그가 허락해준다면 촉군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맹액은 처남에게 흔쾌히 편지를 써준 다음 목록대왕에게 보냈다. 그리고 타사대왕에게 삼강성을 지키도록 영을 내려 전면의 방어벽으로 삼았다. 그 무렵 제갈량이 이끈 군사가 삼강성에 도착했다. 멀리서 보니 삼강성은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여 있고 한쪽만이 무트로 연결되어 있었다. 제갈량은 위원과 조은에게 한 무리의 군사를 내주며 묵길로 가서 성을 치라고 명했다. 이에 위원과 조은이 성 아래에 도착하자 성위에서는 활과 쇠뇌를 일제히 쏘아댔다. 그런데 그 기세가 뜻밖의 엄청났다. 알고 보니 활과 쇠뇌를 많이 익힌 은갱동 사람들은 쇠뇌 하나에 화살 10대를 한꺼번에 쏘아대는 것이었다. 더구나 그 살축에는 독약이 묻어있기에 일단 맞기만 하면 피부와 살이 모두 문드러져 몸 안에 있는 오장을 드러내며 죽었다. 독화살에 맞아 비참하게 죽는 부하들의 모습을 보고 조은과 위원은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판단하에 본영으로 돌아가 제갈량에게 보고했다. 적병이 성위에서 쇠뇌 한 대로 독화살 10대씩을 쏘아대니 도저히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제갈량은 스스로 작은 수레를 타고 촉군이 있는 곳까지 갔다. 그리고 삼강성의 허실을 살펴본 후 군영으로 돌아와 영을 내렸다. 군사를 몇 리 물린 뒤에 군영을 새로 세우라. 이에 촉군이 뒤로 물러가자 남만 병사들은 그 모습을 보고 크게 웃으며 자축했다. 촉군이 겁을 먹고 물러간 것으로 알았기에 밤에도 안심하고 잠자리에 들었으며 심지어는 적진의 동태를 살피는 초계병조차 내보내지 않았다. 한편 군사를 뒤로 물린 제갈량은 영문을 닫아 걸고 밖에 나가지 못하게 했다. 연이어 닷새 동안이나 아무 영도 내리지 않자 기고만장해진 남만 병사들이 상대를 비웃었다. 이제 보니 공명도 별것 아니로구먼. 그래도 꼼짝 않고 있던 제갈량은 그날 땅거미가 질 무렵 미풍이 불기 시작하자 전군에 영을 내렸다. 병사들은 각자 옷을 지참하고 초경까지 점호에 응하라. 웃옷을 따로 갖고 나오지 아니한 자는 그 자리에서 목을 베리라. 병사들은 물론 장수들도 제갈량의 뜻을 알지 못해 어리둥절해했으나 승상의 명령이기에 모두 시키는 대로 따랐다. 병사들이 정해진 시각에 점고를 모두 마치자 제갈량은 다시 영을 내렸다. 병사들은 각자 지참한 웃옷에 흙을 가득 담으라. 그러지 아니한 자는 즉각 목을 베리라. 이번에도 병사들은 그 뜻을 몰랐지만 시키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 모든 병사들이 웃옷에 흙을 담자 제갈량은 또다시 영을 내렸다. 모든 병사는 준비한 흙을 가지고 삼강성 밑으로 가라. 먼저 도착하는 자에게는 상을 내리리라. 이에 병사들은 모두 흙을 가지고 성 밑으로 달려갔다. 그러자 제갈량은 또 영을 내렸다. 흙을 쌓아 성으로 올라갈 길을 만들라. 가장 먼저 올라가는 자를 1등 공신으로 삼겠다. 이에 촉군 10여만 명과 항복한 군사 1만여 명은 싸가지고 온 흙을 성 밑에 쏟아부었다. 삽시간에 쌓인 흙은 산을 이루며 성위까지 차올랐다. 그리고 약속된 군호가 쿵 하고 울리자 총나라 병사들은 일제히 성으로 오르기 시작했다. 이를 보고
성위의 남만 병사들도 서둘러 활과 쇠뇌를 쏘아대기 시작했으나 산하를 뒤덮는 메뚜기 떼처럼 바글바글 기어오르는 11만 촉군의 엄청난 공세에 어리빠져 허둥거렸다. 그 사이 어느덧 성으로 올라온 촉군들에 의해 남만 병사들의 태반은 사로잡히고 나머지는 성을 버리고 달아났다. 어지러운 난타전을 벌이는 가운데 맹획을 도왔던 타사대왕은 누군가의 창에 찔려 죽고 말았다. 촉군 장수들은 길을 나누어 추격하며 달아나는 남만 병사들을 모두 소탕했다. 마침내 삼강성을 점령한 제갈량은 그곳 성에서 노획한 보물들을 모두 삼군에게 나누어 주었다. 제4장. 간신히 목숨을 건지고 달아난 일부 남만 패잔병들이 맹획에게 돌아가 보고했다. 타사대왕은 돌아가셨고 삼강성은 빼앗겼습니다. 그 말을 들은 맹획은 사색이 되었다. 그때 척후병이 다시 달려들어와 보고했다. 촉군은 강을 건너 지금 은갱동 앞에 군영을 세웠습니다. 당황한 맹획은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허둥댔다. 그러자 병풍 뒤에서 누가 크게 웃으며 걸어 나왔다. 호호호호, 남자가 되어가지고 어찌 그리 지혜가 없으시오. 내 비록 여자이지만 당신과 함께 나가싸우리다. 맹획이 보니 바로 자신의 아내 추경 부인이었다. 그녀는 대대로 남만에서 살아온 추경 씨의 후예였는데 던지는 칼, 곧 비도의 솜씨가 뛰어나서 던졌다 하면 백발백중이었다. 고맙구려, 부인. 맹획이 자리에서 일어나 살해의 뜻을 표하자 부인은 선뜻 밖으로 나가 말에 올랐다. 그리고는 종족 가운데 용맹이 뛰어난 장수 수백 명과 기력이 넘치는 장정 5만을 이끌고 은갱동 입구를 빠져나가니 한 무리의 군사가 앞을 가로막았다. 앞장선 총나라 장수는 바로 장이었다. 그를 보자 남만 병사들은 즉시 양쪽으로 벌려섰다. 추경 부인은 등에 5자루의 비도를 꽂고 손에는 한길 8자의 긴 창을 꼬나든 채 갈기털이 곱슬곱슬한 적토마를 타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장인은 속으로 감탄을 금치 못했다. 저것이 여자인가? 그러나 싸워야 했기에 말을 몰고 달려나가자 추경 부인 쪽에서도 말을 몰고 달려나왔다. 두 사람은 말을 서로 엇갈리며 공방전을 벌였다. 그런데 불과 몇 합 지나지도 않아 추경 부인은 갑자기 말머리를 돌리더니 달아나기 시작했다. 장인은 상대가 여자인 것에 약간 방심하면서 뒤쫓았는데 그것이 실책이었다. 갑자기 공중에서 한 자루의 비도가 날아오자 장인은 급히 손을 써 쳐내려고 했다. 그러나 어느새 날아온 비도가 왼쪽 팔뚝을 명중시킴과 동시에 장이가 말밑으로 굴러떨어지자 남만 병사들은 와 하고 함성을 찌르며 달려들었다. 그리고 장이를 꽁꽁 묶은 뒤 자기 진영으로 끌고 갔다. 보고를 받은 마충은 급히 장이를 구하러 나갔지만 오히려 남만 병사들에게 포위되고 말았다. 긴 창을 꼬나든 추경 부인이 말고삐를 당겨 멈춰서 있는 모습이 보이자 울컥 화가 치민 마충은 앞으로 달려나가 싸우려고 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남만 병사들이 던진 갈고리에 걸려 말이 넘어지는 바람에 그 역시 땅에 꼬꾸라져 사로잡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두 사람은 은갱동의 맹획 앞으로 압송되었다. 이를 본 맹획은 승전을 축하하는 잔치를 베풀었고 이 자리에 참석한 추경 부인은 망나니들에게 호통을 쳤다. 뭐라고 있느냐? 적장 장이와 마충을 목베지 아니하고. 그러자 맹획이 말렸다. 제갈량은 나를 5차례나 놓아주었는데 지금 저 장수들을 죽이면 의롭지 못한 일이 되오. 우선 옥에 가두어 두었다가 제갈량을 사로잡은 다음에 죽여도 늦지 아니할 것이오. 그러자 추경 부인은 남편의 말을 따르기로 하고 잔치석상에서 웃고 마시며 즐겼다. 한편 추경 부인에게 장수 둘을 잃은 총나라 패잔병들은 제갈량에게 달려가 사실을 고했다. 이에 제갈량이 즉시 마대, 위원, 조은을 불러 계책을 일러주었고 새 장수는 군사를 이끌고 어디론가로 사라졌다. 다음 날이었다. 남만 병사 하나가 은갱동으로 달려들어와서 아뢰었다. 지금 총나라 장수 조은이 와서 싸움을 걸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추경 부인은 군사를 이끌고 은갱동 밖으로 나갔다. 그녀를 본 조은이 말을 달려나왔다. 이에 추경 부인과의 싸움이 벌어졌으나 조은은 몇 합 싸우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달아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부인은 매복에 걸릴까봐 조은을 쫓지 않고 그대로 군사를 돌리려 했다. 그때 위원이 또 다른 군사를 이끌고 와 싸움을 걸었다. 부인이 다시 나가 맞서자 위원 역시 몇 합 싸우다가 패한 척 달아났다. 이번에도 부인은 그를 뒤쫓지 않았다. 다음 날 조은이 군사를 다시 이끌고 와 싸움을 걸었다. 역시 부인이 군사를 이끌고 나갔다. 조은은 어제처럼 몇 합 싸우지도 않았는데 패한 척하고 다시 달아났다.
부인은 긴 창을 비껴든 채 그를 뒤쫓지는 않았다. 그리고 군사를 거두어 은갱동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위원이 이끌고 다시 나타난 총나라 병사들이 일제히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퍼부었다. 계집년이 집에서 애나 볼 것이지. 이게 뭐하는 짓이냐? 너는 계집년이냐? 사내냐? 허허허허. 밤에 가랑이는 누가 벌리느냐? 너냐? 맹획이냐? 이에 머리끝까지 화가 치민 부인은 창을 꼬나들고 위원에게 덤벼들었다. 위원은 맞서지 않고 말머리를 돌려 달아났다. 분에 못 이긴 부인이 뒤쫓자 위원은 말을 몰아 후미진 산속 샛길로 달아났다. 그것이 계략이었다. 갑자기 등 뒤에서 아! 하는 비명소리가 들려 위원이 고개를 돌려보니 부인은 말 한 장에서 몸이 뒤집힌 채 굴러떨어졌다. 알고 보니 그곳에 매복해 있던 마대가 땅에 늘어져 있던 동아줄을 잡아당겨 말을 넘어뜨린 것이었다. 촉구는 부인을 결박하여 본영으로 압송했다. 남만장수들과 병사들이 그녀를 구하러 쫓아왔지만 조은에게 한바탕 크게 당한 뒤에 모두 흩어지고 말았다. 제갈량은 군막의 상석에 단정히 앉아 있다가 마대가 추경 부인을 압송해 오는 것을 보고 무사들에게 명했다. 부인의 밧줄을 풀어주라. 그리고는 다른 군막으로 데려가 술을 내주며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게 했다. 제갈량은 맹획에게 사자를 보내 부인을 돌려보낼 터이니 장의와 마충 두 장수와 맞교환하자고 제안했다. 맹획은 그 제안을 받아들여 장의와 마충을 놓아주었고 제갈량도 부인을 은갱동으로 돌려보냈다. 읽어주는 고품격 삼국지는 다음 화도 계속됩니다. 이번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작품을 해설하는 프롤로그도 꼭 읽어주세요.